안녕하세요. 작가의 눈으로 그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아트지인TV 최지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베르메르의 진주귀걸이 소녀, 몽환적인 모델의 매력에 빠져들게 하는 이 그림에 대한 연구가 최근 발표됐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르메르, 그의 생애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7세기는 렘브란트나 카라바초가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바로크 시대로 당시의 다른 화가들은 역사화나 풍경화를 그리며 인물화인 경우에는 귀족 부인이나 왕족을 주로 그렸는데요. 베르메르는 실내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소녀를 그려 그녀에 대해 추측하게 하며 신비로운 분위기 속으로 더욱 스며들게 합니다. 많은 작품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데 알려진 정보가 별로 없으니 더욱 궁금하게 하는 매력까지 더해져서 최근에도 과학자들이 숨겨진 비밀을 풀기 위해 그림 앞에 섰는데요. 진주귀걸이 소녀는 1665년쯤에 그린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엑스레이와 페인트 샘플 등으로 정밀 분석한 결과 그려진 시기가 나온 거고요. 모델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은 많았는데 딸이라는 추측은 이 그림을 그가 그릴 당시 딸의 나이가 11살쯤이라는 최현욱 작가님의 분석입니다. 11살같이 보이진 않죠. 이 그림이 북유럽의 모나리자라고 불린 데에는 모델의 눈썹이 없기 때문인 이유도 있었는데요. 베르메르가 이상적인 얼굴을 그리기 위해 속눈썹이나 주근깨 등은 일부러 생략했다는 미술학자들의 주장은 모델이 실제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추측까지 하게 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그림을 정밀 분석해 소녀의 눈에서 속눈썹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속눈썹을 발견하긴 했지만 그녀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그림의 배경에 대한 발견도 있었는데요. 그림의 오른쪽 상단에 커튼이 접힌 모습이 발견되면서 검은색 배경은 사실 녹색 커튼이 있는 자리로 밝혀졌습니다. 약 350년 동안 물리 화학적 변화로 커튼이 있었던 자리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었는데요. 그리고 연구진은 유화에 사용된 색소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얀색 안료는 영국 북부의 피크 디스트릭트에서 나온 것이고 군청색 안료는 현대 아프가니스탄의 광산에서 나온 돌을 갈아 만든 것입니다. 빨간색은 멕시코와 남아메리카의 선인장 식물에 사는 벌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발견을 통해 이번 연구는 17세기 네덜란드의 무역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됐는데요. 연구진은 그림에 사용된 푸른 색소는 17세기 당시 금보다 더 가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연구진은 캔버스에 소녀를 그린 순서도 밝혀냈습니다. 베르메르는 먼저 소녀의 얼굴과 배경을 그린 뒤에 재킷과 옷깃, 파란색 수건과 진주귀걸이를 그렸습니다. 귀걸이는 귀에 거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왼쪽 상단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상 최근 밝혀진 진주귀걸이 소녀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이어서 베르메르의 생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가의 눈으로 그림 읽어드리는 아트지인TV. 그림과 친해지시기 위해서는 작품이 그려질 당시의 시대 상황과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함께 보시죠. 베르메르의 부친은 운하와 도기로 유명했던 네덜란드의 도시 델프트에서 직물업과 숙박업, 그림 매매를 했습니다. 베르메르는 21살이 되는 1653년에 델프트의 성 루가 길드에 가입해서 자기 이름으로 작품에 서명하고 이를 판매하며 제자를 둘 수 있는 장인의 권리를 얻었습니다. 길드에 가입하려면 길드가 인정한 화가 밑에서 6년 이상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늦어도 15살부터는 그림 수업을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화가로 독립한 이해에 그는 결혼해서 1660년부터 장모 집으로 들어가 살았고 그 집에 화가의 작업실에 있었습니다. 베르메르의 부부는 20여 년의 결혼 생활 동안 15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넷은 어려서 죽었습니다. 아이들은 당시 네덜란드 가정의 평균 자녀 수인 2명보다 훨씬 많았지만 작품은 그렇게 많이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작품 제작 속도는 느린 편이었습니다.
그는 1년에 평균 2~3점 정도의 그림을 그렸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시장에 내놓지 않고 후원자나 애호가에게 판매했습니다. 당시에 그는 인정받는 화가여서 작품의 가격은 비싼 편이었지만 그 수가 적어서 자신의 그림 판매만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네덜란드의 많은 화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갤러리스트도 하고 부친의 뒤를 이어 숙박업도 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는 화가 조합회장을 지내기도 하는 등 유명했지만 죽고 나서는 한동안 잊혀졌습니다. 그래도 좋은 그림은 진주캐듯이 찾아지는 거죠. 화가가 되고 싶었던 히틀러 역시 베르메르의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오스트리아의 소금 광산에 안전하게 보관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특히 진주귀걸이 소녀는 소설이 영화화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사랑받고 있습니다. 진주귀걸이 소녀로 유명하지만 다른 그림도 물론 있는데요. 다른 그림도 궁금하시죠? 베르메르의 우유를 따르는 여인입니다. 실내에는 아무 장식도 없고 음식은 빵과 우유뿐입니다. 소박한 모습의 여성은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평범한 일상사인 우유를 따르는 그 순간이 그림 속에 고정돼서 고요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유를 따르는 여인 뒤에는 발 난로가 놓여 있고 그 벽 굽돌이에는 파란색 큐피드 그림이 그려진 흰 타일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델프트 장인들이 창안해서 인기를 끈 청화백자 모양의 타일입니다. 17세기 초에 중국의 자기가 네덜란드에 처음 소개된 이래 중국의 자기, 특히 청화백자는 네덜란드 가정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를 보고 서양에서도 중국식 자기 비슷한 것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델프트는 청화백자와 비슷한 외양을 가진 독일 생산의 중심지였습니다. 델프트에서는 중국에는 없던 청화백자 스타일의 타일을 발명해냈는데 이 그림에서 여인의 뒤쪽에 보이는 큐피드가 그려진 타일이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이국적인 오리엔탈리즘이 인기였기에 모네의 그림 속에도 기모노를 입은 여인이 나오기도 하죠. 오리엔탈리즘에 대해 알고 싶다는 구독자분이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조만간 그림 그리면서 Q&A 하는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렇게 흔적이 보이던 화가의 고향 델프트에 대한 애정은 그가 그린 풍경화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베르메르는 단 2점의 풍경화를 남겼는데 그중 하나인 델프트 풍경에는 그가 태어나서 평생을 살다 죽은 델프트라는 도시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베르메르의 주조색 중 하나인 노랑이 매혹적으로 잘 드러나 있는데요. 그중 신교회 오른쪽으로 보이는 작은 노란 벽은 마르셀 프루스트 때문에 더욱 유명해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제5편 갇힌 여인에서 작가 베르고트는 이 그림을 보다가 죽었습니다. 오래 앓던 베르고트는 안정하라는 의사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파리에 와서 전시된 이 그림의 노란 벽을 보기 위해서 무리를 해서 미술관을 찾습니다. 작품 앞에서 드디어 노란색인 작은 벽면에 값진 마티르를 발견한 그는 나도 이처럼 글을 썼어야 했다고 말하다가 쓰러져서 영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작품의 소재를 그림에서 찾아 묻혀있던 아름다움을 발견한 소설가들로 인해 어쩌면 우리는 베르메르의 그림을 한 번 더 유심히 보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노랑과 함께 베르메르가 보석과 같이 썼던 또 하나의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편지를 읽는 푸른 옷의 여인에서 두드러진 것도 바로 이 파란색인데요. 이 색은 청금석으로 만든 울트라마린인데 중세 이후 유럽에서는 이 청금석으로 만든 울트라마린이 귀하게 사용됐습니다. 현재도 청금석은 순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하는데요. 1kg에 약 2천만 원을 호가하기도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같은 르네상스의 대가들도 울트라마린으로 그림을 그릴 때에는 반드시 그림 의뢰자와 함께 이번 그림에는 청금석을 얼마 사용해서 어느 위치에 그린다는 식의 계약을
맺었었는데 워낙 고가이므로 횡령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베르메르의 진주귀걸이 소녀를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하는 것도 비밀스럽게 빛나는 푸른빛 천이 한몫하는데요. 이렇게 귀한 청금석을 쉽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네덜란드가 황금 시대를 구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그림을 사서 과시하고자 하는 신흥 부자들이 생겨나고 있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석과 같은 울트라마린을 이렇게 마음껏 쓸 수 있었다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림을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쩌면 화가의 길을 포기하는 화가가 줄고 명작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림 어렵지 않아요. 조용한 서울 화이팅! 정말 영광을